부경대 글로벌 차이나 연구소 이보고 소장님 모시고요.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립부경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연세대와 중국 칭화대학에서 중국 언어문화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청년학, 유동사회와 청년 인문학의 구성이라는 주제로 HK 사업을 진행 중이시고요. 관련 논적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논문들 엄청 많으신데요. 몇 개만 소개드리고요. 중국 청년들을 둘러싼 저층화 공간 서사의 정황과 재맥락 파악, 그리고 당대 중국 공동관계의 변동과 논총, 타일 정치화의 문제, 중국을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발표를 예,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주고받는 것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경대에서 온 이보고라고 합니다. 대구는 낯설지 않은 곳이라서요. 저기 음악 크게 틀어놓고서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이제 경로나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연역들을 좀 공유하고 또 저도 이제 또 다음을 향해서 나가려면 또 개발을 받을 수 있는 토론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 녹음이 되나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준비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은 동아시아 청년학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봤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동아시아 청년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유동사회와 청년 인문학의 구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HK 3.0 사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과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연구소가 제 손에 없었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청년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된 이제 제 동기부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원래 중국 근현대의 문학하고 문화, 그다음에 사상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 1910년, 19년 전후로 해서 이제 서양의 문학 이론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때 당시에 문화 논전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뭐 신청년 하는 그 시대 때 이제 사상 논쟁하고 문학 이론 논쟁을 갖고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사 시기에 동방 잡지라고 하는 이제 그 매체 잡지의 글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박사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칭화대에서 12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주제가 항상 무거운 주제고 심각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는 해왔지만 정작 그 한국 안에서 그런 수업을 할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그 문화 접촉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시선을 통해 갖고 본 동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반 공동 연구를 차이니즈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시아에 대한 풍경이나 광경들 자기들이 본 기사거리를 유럽으로 보내면서 그 만들어졌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말하자면 시놀러지의 초기 이제 그 선교사 집단들의 신문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씩 겪어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모 굴지의 화장품 회사에서 네, 그 젊은 사람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 중국 젊은 애들을 좀 알고는 싶은데 이제 경영 전략상 필요한데 그들을 알아야지 필요하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하는 위탁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 하시는 두 분하고 저하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 스타트를 해갖고 3년 정도를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문화인류학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중문학이니까 뭐 소설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부경대에 간 거는 그래서 그 인문학 공동 연구를 중국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년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하고 다른 전공 두 분하고 해서 셋이서 시작했다가 그게 또 젊은 연구자로 2년차, 3년차 되면서 확대를 해서 이제 청년 연구가 그렇게 저는 이제 거기에 발을 딛게 된 거고, 사실은 그래서 청년에 대한 연구는 저도 아직까지 초보고, 이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어디 투고하다 보면 이것도 모르냐는 식의 그 평가를 받는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한 6, 7년, 7, 8년 정도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폭넓지도 않고 했는데, 근데 이 화두 자체는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감은 있었죠. 근데 이제 각자 그 셋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 분은 빈곤 문제로 가고, 한 분은 뭐죠? 딤섬 같은 이렇게 뭐 맛있는 먹거리 문화와 관련된 문화 연구로 가고, 저 혼자만 이제 청년으로 남아서 계속 그 논문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논문들이 한 6, 7년 동안 한 10편 정도 쌓이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청년 문제가 전면화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준비를 해서 제가 전 그 사업단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아젠다가 다르기 때문에 몰래 따로 이제 살림을 차려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작년에 온갖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해서 이제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전 청년학이 어느 순간에 돼버렸습니다. 이제 중문과는 다시 못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이제 제가 청년학을 하게 된 연조가 그렇게 흘러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일 이 과제를 쓰면서 제일 컨셉으로 잡았었던 그 개념이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좀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 연구의 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청년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식을 어느 정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제 결국은 시선의 문제죠.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전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으로 이제 페이퍼를 썼고, 사실 오늘 이렇게 다시 제가 조금 다듬어서 정리한 게 제가 작년에 과제와 관련돼서 정리를 했었던 페이퍼의 그 뼈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청년을 정책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고, 또 한정적인 어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로서 보면서 결국은 항상 붙는 문제가 그 단어가 뭐냐면 청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은 훨씬 더 그게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안적인 요소로서 청년 문제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미 녹아들어 있고, 중국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 그 반영된 것만큼 중국 정부나 아니면 공산당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방임적인 거고, 시장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정도일 뿐이겠지만, 이렇게 중국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국가가 더 다양한 변신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요게 이제 지역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걸 인식하는 차이도 또 다르고, 그걸 정말 문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문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공감을 해주는 건지, 요 차원들도 조금씩 그 국가의 사정마다 다르고,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타이완까지 포함해서 경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팽창되던 사회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는 사회에서 공통되는 현상들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비춰보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적인 대안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난 뭘 다르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저런 것들인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저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문화산업 뭐 이런 것들도 잘 제가 감히 뭐 어디서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부경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한국에 유학을 온 이제 유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 청년을 보는 가장 그 중요한 모티프는 모빌리티였었어요. 이동성. 이동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문화적인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는 어떤 그 비자발적인 이주도 있고, 또 이런 공간적인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뭐 코인 한번 잘 사면은 또 계급적으로 또 급상승할 수도 있고, 또 빚 잘못 내갖고 주식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계층의 상승이나 하락 같은 것도 결국은 사회학적으로는 그걸 모빌리티로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중국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화두이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사회 문제의 모순은 제가 이제 당대 이제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모순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 원인은 저는 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중국은 호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는 불법적인 이동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대들이 벌써 또 두 세대, 세 세대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읽을 때 이제 이동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겹쳐서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호구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고, 그게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들하고도 결합이 되고, 그 이주 노동자라는 게 이제 농민공, 중국의 맥락에서는 농민공, 신세대 농민공.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도시에 돈 벌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1세대 농민공이었다면, 이제 돈 벌어갖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집 짓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살던 친구들이 1세대였다면,
이제 돌아와서 그 자식의 세대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젊은 이주 노동자들, 뭐 이주자죠. 이주 노동자라기보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떠돌고 하는 그런 표류의 문제들. 그래서 베이피아오라든가 뭐 샹피아오라든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언어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디든 다리 하나라도 걸치자. 그래서 샹안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안이라고 하는 게 양안 관계할 때 그 언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그러니까 무태 오르는 것.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최근에 이제 현상들은 그럼 어디 진짜 피할 곳이라도 하나 걸치자라고 하는 문화들.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 잠깐 가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던가 우리 뭐 잠깐 쉬어가는 그런 문화들까지도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현상들을 재밌어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제를 좀 확대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플랫폼 문화산업 막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모르는 얘기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풀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국 단위의 청년 해석은 좀 이제 힘든 것 같다. 결국은 다 연계돼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라고 대상화하고 문제시한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 요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사회적인 불안을 만들지도 모르게 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가령 지금처럼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일 안 하려고 하고 노동 의욕이 없고 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가르쳐 들려고 하거든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 정부의 그 언어가 분투예요. 분투하는 청년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정신 차려 열심히 싸워 나가야 돼 하는 그 분투의 용어라고 하는 맥락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게 중국적인 맥락이 있고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도 지금 문제화가 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떤 현상적인 여러 개의 문제들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한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도 다 이게 유출되는 청년들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뭔가 이렇게 담론화되기까지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에 있어서도 필요한 논의를 준비를 해둬야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거나 말할 수 있는 틀이 생기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 범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문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도 좋고 어떤 텍스트 속에서 이동이나 정동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상상력이 우리 기존 세대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걸 좀 읽어주는 방식. 뭐 이해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왜 수업에 들어갔는데 왜 불을 안 켜고 있어? 적극적인 현상이세요? 나 무협지하는 거예요. 왜 안 켜니? 라고 꼰대는 화가 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이해하고자 그러니까 본인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뭔가 불을 켜는 순간 주목받는 게 싫다고 하는 것,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읽으려고 하는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그 문제 의식이고 그 문제 의식이 이제 핵심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구성은 그래서 이제 어떤 틀로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잡고 있느냐 하면 여기 정동과 담론, 정동,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세 영역의 연구 분야를 분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청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뭐 한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일본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결국은 이 문제를 제가 청년 문제를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너무 분위기가 밝아요. 근데 이런 분위 우리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봤을 때 이거 되게 심각한데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도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팽창 속에 있는 사회인가, 경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수축하고 있는 사회인가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인구 구조가 고용을 통해 갖고 새로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팽창 사회였으면 그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의 규모가 이제 노쇠해지고 정점을 찍은 사회부터 결국은 밑에의 세대가 새로운 그 기존의 경제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 게 제한되는 사회로부터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순서가 일본, 한국, 중국, 뭐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레이시아의 그 말라야 대학 학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취업도 잘 되고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축 사회로 들어갈 때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그 경제 체제 시스템 안에 포섭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밑바탕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은 저희가 그 경제적 구조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결국은 그거로부터 나온 어떤 위에서의 현상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우리가 청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린 또 인문학 기반인 거니까 그 인문학 기반에서 이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을 해본 게 담론, 정동,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담론, 정동, 매개는 결국은 이론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청년이라는 걸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식해 왔지? 우리 사회나 아시아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유된 감정, 사회 속에서 공유된 감정들. 그럼 이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왔지만 왜 이렇게 한자를 싫어하지? 왜 이렇게 중국을 미워할까? 하는 그런 공유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펙트라고 하는 정동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혐오라든가 아니면 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민족주의라든가 급진적인 아니면 그 자기중심주의 아니면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순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지배적인 사회의 감정 구조를 통해서 접근하는 법. 그래서 이론, 그러니까 담론, 그 다음에 정동, 또 한 부분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이 사회는 어떻게 읽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뭐 저는 문학으로 했으니까 뭐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더 다양하게는 뭐 요즘은 그것보다는 또 SNS나 뭐 더 많은 그 청년들이 소비하거나 소모하는 어떤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문학, 사회, 인류, 문화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단일 전공이나 그걸로서는 이제 하지 않고 이게 그 융합적인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가 가령 그들을 대상화해서 어떻게 지원하거나 이들을 어떻게 문제화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낼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그걸 이제 좀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 있는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선의 확보를 위해서는 저런 통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연구하고 유스 연구가 이제 청년 연구가 결합되면서 저는 이제 동아시아 청년학이라고 하는 개념 범주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 방법으로서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 개념은 어디서 훔쳐왔냐면 일본의 중국 연구에서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다케우치 우시미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국 없는 중국 연구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일본학에서 일본에서 중국 연구를 하는데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중국을 연구하는데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걸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그러니까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자체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에 비춰진 걸 보면 그 식민성, 가령 제국주의가 아시아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전통의 문제들이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라고 하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통해서 여기에 비춰진 제국주의나 전통의 굴레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아시아 자체 연구가 아니야. 일본의 중국학은 일본 자체를, 아니, 중국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 연구 진짜 막 치밀하게 하거든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20명, 30명씩 지역 연구하러 들어와요, 방학 때. 그럼 막 현지 조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중국을 자세하게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을 보겠다는 건데, 이제 제가 그 방법으로서이라는 표현을 훔쳐온 거는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아니면 분석하고 그걸 대상으로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들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다 거기에 반영된 현상이거든요. 혐중이라는 게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영향받은 문제들이 그렇게 투영돼서 드러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의 차원으로 보면 그들을 문제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서구 이론 중심보다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공통점,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우리가 좀 가깝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저런 것들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게 서로 영향관계도 있고 또 반대의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결국은 연구의 대상으로 다 포함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통적인 경험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연구의 테마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동 구조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도 당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 끝나고서 맨날 그거 분석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럴까? 근데 이제 그런 분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석을 현상들을 설명할 때 그 스스로가 갖고 있던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동 구조가 뭘까? 정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뭐 낯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정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청년 연구에서 꽤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저희도 청년을 바라보는데 이 정동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 청년 저는 중국 청년을 주로 연구를 했지만 한국에도 다 그런 현상들이 있고 타이완에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화하는 걸 좀 이제 문제시한 겁니다. 그거죠. 그 메리토크라시 그 우리를 뭐라고 하지? 능력주의. 우리가 공정이나 아니면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결국은 사회적인 모순을 사회적인 불평등의 구조를 그 개인의 능력에다가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좀 미리 점수를 좀 받았으면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능력주의의 관점들 같은 것들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상을 그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시선을 바꾸는 것, 그들에 대해서 시선을 바꾸는 행위가 이게 한 번에 쉽게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런 네이지안이라든가 탕핑이라든가 바이란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중국 사회에서의 현상들이거든요. 뭐 네이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열한 내부 경쟁.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이 뭐 칭화대에 뭐 애들 시험 공부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노트북 펴놓고서 보는 그 치열한 경쟁 이게 쥐어짜는 상황들. 탕핑은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쉬었음 청년. 그다음에 이제 바이란 같은 경우는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냅두는 거, 나 몰라라 냅두는 거 이런 현상들이 다 중국에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도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이제 중국의 사례로 보면 이 성장 중심의 사회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가져오고 이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 조금 뭐 참조했었던 것들이 제일 많이 참조했던 게 이제 청년의 역사, 개념적인 역사와 관련돼서는 호명 이론,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20세기 초에 신청년 뭐 할 때 그때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청년. 그 다음에 항일이 되면은 일본하고 전쟁할 때는 애국자 청년. 그 다음에 49년 이후에 문화대혁명 때는 혁명가 청년. 그 다음에 개혁개방 이후에는 노동자 청년. 지금은 누워있는 청년. 이게 지금 다 국가가 호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죠. 그 호명의 작업들 그리고 그 호명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항상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 청년들을 불러내는 역사였다고 보이고 그런 것들의 개념적인 한계들을 이제 뭐 지적의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처음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담론을 처음 얘기할 때 이 호명을 갖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투이스의 호명이 그거잖아요. 왜 도둑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이 도둑은 경찰이 도둑 잡아라 하는 순간 도둑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 도둑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게 이 경찰이라고 하는 대타자, 이제 큰 국가든 뭐 종교든 뭐 얘가 이렇게 찝어내 부르는 순간 너는 도둑이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중국 역사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신청년이라고 하는 게 봉건 청년의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처럼 그 호명의 역사가 다 있는 거고, 이제 노동하는 청년, 이 도시로 나와서 일하러 돈 벌러 나온 청년들, 개혁개방 이후에 농민공들이 다 노동하는 청년이거든요. 그거 다 묵인했었던 거고, 그게 국가가 그렇게 불러낸 거죠. 지금은 소비하고 놀고 쉬는 청년들, 이제 그런 것들의 역사를 좀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호명하는 이론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는 좀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그 지칭하는 대상의